네, 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기록 이첩 당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 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고요. 이제 22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1개 법안, 세월호 참사 관련 1개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는데 일단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은요, 우리가 세상 일이 보면은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는 반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작용이 뭐였는가를 봐야 되죠. 작용은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켰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너무 14번째 거부권 행사니까 거부권 남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부권 남발인지 아니면 입법권 남용인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입법권 남용의 이 소지가 다분하다. 다분하고 심지어 여야 간의 좀 그 쟁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의견 차를 좀 간극을 좁히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이다라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을 그냥 그 졸속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것이 민주당 아니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배출되느냐, 다수당과 소수당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 운영이나 입법권에 있어서 다수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지점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걸 하려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입법권의 지나친 남용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예컨대 지금 농업 말하자면 해이소법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어떤 관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가자 그럴 수도 있지만 여타의 부분은 조금만 민주당 쪽에 이롭게 보여지는 법안은 다 거부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왜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총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지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의 국회가 정말 충실하게 하나의 법안에다가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돕고 또 예컨대 뭐 축산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어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세월호법을 제외하고는 다 아마 야당의 이로한 그런 그 법안이다. 이렇게 미리 재단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그 행사 자체가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과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대한 그 개정안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미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파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고 또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또 국민 전체가 수긍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에 대한 수용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법은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프레임이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는 거를 오히려 이 법안을 수용함으로써 보여준 거 아니냐.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4 법안들은요, 이건 이제 다 그 껌껌이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지만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가 많습니다. 뭐 전세사기 구제 그 특별법 같은 경우도요, 오히려 지금 주택도시기금이
그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기금을 축내면서 또 이게 그러니까 보상 후 회수 아닙니까? 예. 그 회수가 100% 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회수율이 낮게 되면은 이게 재정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솔루션을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민주당이 5기로 그대로 뭐 또 22대에서 또 한다고 하는 것인데 좀 법안을 좀 그 여당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좀 그 이견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좀 먼저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은 수용을 했고 이제 나머지 4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거대 야당의 어쨌든 입법에 대한 강행과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도 구성상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반복도 반복이지만 더 악화될 가능성도 많다. 구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법안이 갖고 있는 너무 거칠어요. 실제로만은 구멍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혹은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는 너무 말하자면 자기 식구 감싸기 법안 아니냐. 또 법안에 말하자면 보호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든지 너무 많이 범위가 확장돼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전세자기 피해자법은 사실은 패러다임 자체의 마찰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정책과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실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후에 있어서의 국가 재정 건전성의 문제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보호가 먼저냐 하는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쟁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상황들이 어쨌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원구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단편적인 것만 봐도 뭐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이런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22대 국회의 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굉장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고요. 이 법사위원장이 이제 쟁점인데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81석인가 82석인가 그랬어요. 지금 국민의힘 108석보다도 훨씬 적은 의석수인데 그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두말 않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측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운영위는 대통령실 그 감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그 국회의 그 관행이 지난 국회 때부터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21대 국회 때부터 무너져 가지고 이걸 다 하겠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계속 고집하게 되면요. 원구성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이 동의해 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선출까지도 보류하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이 그럼 다 싹쓸이하는 예. 모든 상임위원을 다 싹쓸이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그 싹쓸이 그 구성이 되면은 국회 운영의 파행에 대한 모든 또 책임을 또 민주당이 지게 되는 측면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7일까지 이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제 18개 위원장을 독식하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원구성이 뭐 6월, 7월 넘어서 8월까지도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21대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 끝에 한 달 이상 끌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적지 않은 어떤 그 고통이 따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실제로 핵심적인 것은 운영위원장을 일단 여당한테 넘기면서 민주당도 지난번과 같이 법사위원장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체하는 21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쟁점을 줄이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강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협상 파트너들이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기록이 이첩된 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통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민주당의 발언,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실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세 차례의 통화 기록이 나왔으니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만 밝히면 최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안보실장이든 국방장관이든 대통령하고 여러 번 통화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예. 오히려 통화가 전혀 없으면 그것도 문제겠죠. 소통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 통화를 가지고서 최상병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좀 무리 아닌가. 예, 두 목소리를 들으셨고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통화하는 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개입과 연결시키는 건 상당히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실제로 통화는 돼 있지만 통화 내용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저와 같은 어떤 개입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말하자면 외국에 가 있는 국방장관을 연이어서 하루에 3번 통화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통화를 한 번에 길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즈벡과의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되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통화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인 범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도 과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그리고 또 쟁점이 된 것은 이제는 처음에는 대통령이 화를 내신 적이 없다 듣고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대통령 화 내시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뒤로 통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런 이제 법리적 공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통화 자체가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에 부적절하다 그러는데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통화하는 게 부적절한가요? 그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통화 3차례 한 게 좀 이례적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예. 저도 대선 후보 캠프 시절에 있었지만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수시로 자주 전화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3차례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근거 미약이고 논리 비약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통화 내용이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통화 내용. 통화 내용이고 이게 뭡니까? 지금 법리적으로는 이게 수사 외압이고 그것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어야지 되는 건데 그러면 통화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범위의 그 대화였는지 아니면 그거를 권한을 벗어나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무슨 부당한 지시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무조건 3차례 아주 이례적인 통화였다. 이거 탄핵감이다. 스모킹건이다. 이거야말로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뻥튀기 하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제 다수의 정부 관계자들과 이제 다수의 전화와 문자를 이제 하고 보니 했다 보니 여러 정황상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 모습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초기에 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수처의 수사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지금 작년 7월에 벌어진 일로 비한다면 최근에 들어서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또 최근에 수사 자체가 거의 어떤 장관 직전에서 멈춰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 수사의 최종적인 방향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올 7월이면 이제 어쨌든 사건 발생 1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서 통신 기록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그 1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 간의 세 차례 통화 자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왜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제거한 것을 도로 물렸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야 대통령 스타일이시겠죠. 모든 장관하고 매일 두 차례씩 전화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확보하고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통화를 나눈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더 궁금증이 있어서 그 세 차례 통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대통령과의 세 차례 전화 통화를 비롯해서 뭐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라던가 뭐 행안부 장관과의 어떤 전화 통화 등을 두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두루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소돼야 된다고 그 보십니까? 경호처장하고 이제 그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김용현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 선배고 서로 잘 아는 사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사건 처리하는데 뭐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경호처장이 자신의 생각을 뭐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느라고 여러 차례 뭐 통화나 뭐 문자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요. 그럼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의 상관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자문은 군 선배인 그 김영현 경호처장에게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어디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지금 그게 안 밝혀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겠죠. 수사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여당 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의 이제 총선 백서특위가 이제 장동혁 의원 이제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죠.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서 좀 신경전이 오갔거든요. 관련해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면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인 거고 총선 백서특위는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그 면담 대상에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백서가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요 공정성과 객관성과 타당성을 상실한지 저는 이미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 한 거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이걸 강행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꼭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좀 부당한 뭐라고 할까요? 애시당초 좀 편파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서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서가 발행된다 할지라도 뭐 누군가가 여기서 뭐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뭐 정독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조정훈 뭐 백서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위해서라도 좀 면담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제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졌더라고요. 기자들과 만나면서 글쎄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지금 그 국민의힘이 백서특위가 하는 일이 연못에 물고기가 때려 죽었다면은 실제로 보면 물고기 배를 쬐일 것이 아니라 연못 수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수질 조사는 하도 안 하고 배를 쬐가지고 왜 물고기가 죽었는지를 부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3명이 했으면 민주당은 3명이 해서 이기고 한동훈 위원장은 1명 해서 졌으면 다음에 그러면 3명만 무조건 하면은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말하자면 2조 심판론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모든 걸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덮어 쓰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저게 전혀 무의미하다는 측면은 아니겠지만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였는데 저런 질문 자체가 과연 이게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하지 않기 위한 질문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번에 왜 졌는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책임자 문책 지금 장동혁 그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뭐 7월 달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뭐 8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군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하려는 뒷 배경이 뭐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오히려 차라리 원로들 당의 원로들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도력이 앞으로 새롭게 당 재건을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의미에서 백서의 내용들이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발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당대회 뭐 전후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뭐 저 백서 팀들이 알아서 할 텐데 네. 뭐 가급적 빨리 하자라는 쪽이 더 그 의견이 더 다수라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백서가 이미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이게 네. 그 백서에 담아야 될 내용을요, 이제 전당대회 때 그 후보들이요,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렇다면 그거를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런 당 재건의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서로 건전한 이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백서에 담길 내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 전에 이게 나오면 또 이게 뭐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다, 불필요한 논란을 또 야기시킬 위험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면담에 응할지는 이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이게 국회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민주당도 이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예, 예. 특히나 이제 열세 지역, 영남 이런 데서 뭔가 이제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구당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다시 뭔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거니까 양당의 이해관계가 오랜만에 합치했으니까 이런 거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의 표심을 위해서 이제 개인이 이제 뭐랄까요, 개인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애둘러 비판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국회 움직임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전당대회를 뛰어드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보다 원외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원내가 뭐 80명이면 원외는 뭐 160명 이런 정도 되는 정도인데요. 뭐 그렇다면 상당히 전략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 총선 TF팀이 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왜 구도적으로 21대와 22대의 총선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느냐. 왜냐하면 16대 이후로 지구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21대 그런 말하자면 불균형한 지역에서 홍보라든지 원외가 더 많은 부분이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보다는 여러 가지 불리할 수밖에 없고 말하자면 또 실제로 특히 충남, 이하, 전라도에서 전혀 원외위원장이 조직을 구축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23대 국회를 가더라도 이런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명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에 지구당 부활법은 당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더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 실제로 실리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은 자기 후원회를 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여는 반면에 원외는 사무실도 열 수 없고 돈도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면 현수방 하나 만드는데도 힘들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이제 그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홍준표 시장이 그걸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그분들한테 좀 뭐합니다만 하영재 의원이나 김연아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모순점 때문에 사실은 본의 아니게 법적인 피해를 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어쨌든 고수해오던 보편 지원을 좀 내려놓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제 차등 지원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현금 개혁안의 수용안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부 여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으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진짜 협상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지급 자체가 맞지가 않다. 지금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접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뭐 유연하게 양보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역제안하는 건 뭐냐. 저기 연금개혁, 모수개혁 하자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안 받았잖아요. 원포인트 영수회담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또 거부할 것이다. 나는 민생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유연하고 뭔가 절충적인 양보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정부 여당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나보다도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건 똑같다라면서 꼬집었거든요. 네. 여당은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주장을 좀 관철하는 걸 하지 않으면서까지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론적으로 다주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철학인 거고요. 기본 소득제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그걸 자기 개인의 철학을 뛰어넘어서 절대 빈곤층,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는 것이 현재로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뭐 카드 부채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매일매일을 카드 깡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25만 원 줘봤자 뭐 하겠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담비 같은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문제는 이 정부가 대통령부터 계속 감세 기조를 하기 때문에 세원 확보도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작년에도 58조, 지금 올해도 한 90조 가까이 세수가 필 텐데 그것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절대 빈곤선이 더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라든지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가혹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국회의장 경선 이후에 당원들의 반발도 있고 탈당이 이어지니까 당원권을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 이견 없이 그냥 쭉 가는 겁니까? 글쎄 뭐 이런 논의를 최종적으로 어떤 의결 과정을 거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것이 마치 그것 자체도 뭐 강성 당원들한테 휘둘리듯이 또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논의해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갈수록 말하자면 자기 모순에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의제 민주주의 기반으로 국회의원들이 뽑혔는데 당내에서의 어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되어진 지역 주민들의 총의에서 양심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기 당의 강성 지지자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 당내 인사 여러 가지 어떤 뭐 의장까지 또 원내대표까지 당내 규정을 다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기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하고 국회의원들도 한 100명으로 줄이자 그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어떤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과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뭐 당원이 2만 명이나 탈당 신청을 해갖고 지금 위기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당원권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민주당 그 당원들이 탈당하고 조국당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조국당으로 입당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2만 명이 실제로 탈당 신청을 했는지 그거가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오히려 이거를 부풀리고 과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위기니까 이 당원권 강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약간의 그 자작극적인 성격이 또 있는 거 아니냐. 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재명 유일 체제를 좀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8월 전당대회에서 또 아마도 거기서도 이제 그 권리 당원의 그 비중 이걸 또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데요. 새롭게 개원한 국회의 모습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